SNS 철강TV 서정환입니다. 오늘은 그 철강 산업으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 환경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작된 이후에 2021년 올해부터 제3차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고 그래요. 훨씬 더 제도적인 변화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예, 상당히 많이 3차 계획에서는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할당 방식에 있어서 무상 할당의 비율이 줄어들고 유상 할당의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1차 계획에서는 무상 할당을 100% 했었는데요. 3차 계획에서는 무상 할당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에 유상 할당은 10%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상 할당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할당의 기준도 그만큼 철강 회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철강 회사에 대해서는 무상이 100% 무상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할당 기준에 있어서도 GF 방식과 BM 방식이 있는데요. GF 방식은 기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할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비율이 1차 계획에서는 94%였는데 지금 3차 계획에서는 그게 대폭 줄어서 40%로 됐습니다. 반면에 벤치마크 방식이 6%에서 60%로 크게 그 그랜드파더 방식은 과거에 뭐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식인 그렇죠.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벤치마크 방식은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을 엔티폴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리, 그래서 뭐 유럽 같은 때는 상위 가장 그 폴루션 발생이 적은 상위 10%를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기준을 맞습니다.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유상 할당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BM 방식 적용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고효율 설비가 높은 그런 대기업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방식이다. 반면에 철강업체한테는 조금 더 불리해질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배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탄소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서서히 이제 강화되는 쪽으로 강화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다, 그죠? 예, 특히 제3차부터는 이제 그런 변화가 철강업계 현실로 더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난 그러니까 2015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해왔는데 대체로 6년 동안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이유가 탄소를 배출을 줄이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줄이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런 쪽에 설비 투자도 하게 하고, 그죠? 그러나 6년 동안 시행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요?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 배출량은 5억 9,300만 톤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배출량이 6억 5,100만 톤으로 늘어났고 2019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6억 2,300만 톤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2015년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철강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증가해 왔습니다. 2015년에 1억 300만 톤 배출량이었는데 2019년에는 배출량이 1억 2,100만 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출량을 놓고 보면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그리고 시행이 배출량을 줄이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오히려 뭐 1, 2차까지는 아직 보면 본격적인 작동이 잘 안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요. 아마 3차 계획부터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기업들이 이런 그 탄소 발생을 줄이는 다양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철강회사 개별 기업으로 보면 각 그 배출량이
어떻게? 예. 사실 이제 고로 업체들이 가장 이제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고로의 경우에는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1.8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우리나라 2대 고로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이 그래프를 보면 위쪽은 포스코고 여기는 이쪽이 포스코고 아래쪽이 현대제철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포스코는 7,300만 톤 정도 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늘어서 8천만 톤 이상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 700만 톤 정도 더 배출량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현대제철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현대제철은 2015년도에 1960만 톤 배출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3천만 톤을 초과했습니다. 지난 4년간 1,000만 톤 이상 배출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출권 거래제 이후에도 철강 업체들은 뭐 경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배출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왜 보면 이렇게는 해석할 수 없습니까? 이게 무상 할당이다 보니까 초기에 할당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초기에 할당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든 배출량이 좀 많아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배출량 무상 할당이기 때문에 맨 첫 해에 무상 할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각 기업들마다 좀 경쟁적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 초기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뭐 그런 하는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노력을 많이 했죠. 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고 그래서 많이 했었고. 그러면 그건 약간 이제 원래 정책 목표하고는 달리 약간 반대로 효과가 나타난 거다, 그죠? 조금 어떻게 보면 초기에 많이 받아 놨다가 감축하는 게 훨씬 더 폭이 늘어날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도가 그거는 완전히 그 제대로 작동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문제니까 크게 중복할 건 아닙니다만 어떻든 그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그 포스코나 현대 이런 철강 회사들이 탄소 매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탄소 배출 부채.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사실 앞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배출량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탄소 배출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첫 해에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은 그 회계상의 배출 부채로 인식을 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특별히 현대제철이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네요. 현대제철이 지금 현재 배출 부채가 1,143억 원, 2019년까지 보시면 그렇고요. 포스코도 510억 원 정도 배출 부채가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된 양보다 혹은 허가받은 양보다 더 많이 배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언젠가는 영업이익에서 한 이 정도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언젠가는 부채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뭐 1,000억 이상 내야지만이 이게 실제 영업이익을. 그러면 각 철강 회사들이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수익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철강 회사의 성패가 뭐 양질의 철강제를 대량 잘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어떻든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관리도 철강사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배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을 하면 바로 수익이고 배출량이 그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바로 그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바로 비용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 철강사가 사실은 철강제를 열심히 생산하는 것보다도 철강 생산량을 줄이고 그만큼 남은 그 CO2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이제 배출권 가격이 얼마냐 그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만약에 배출 할당량을 계속 줄여가면 사실 배출권 가격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그런 상황도 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CO2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철강 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CO2 발생량은 한 6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철강 산업은 한 20% 정도, 1억 한 2천만 톤 정도 됩니다. 예, 그러네요. 예, 예. 그 중에 보니까 포스코가 한 66% 정도를 차지하고 예, 포스코가 현대제철이 CO2 발생에서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기료 업체들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100만 톤에서 200만 톤 정도, 각 사별로 보면 200만 톤 수준 정도 하는 것이고, 사실 탄소 배출 개수 혹은 배출량 자체가 고로사 대비해서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배출량 자체는 상당히 적습니다. 생산량에 비해서. 철강 산업이 저탄소 시대로 들어서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고로보다는 전기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동일한 철강제를 생산한다면 철강 생산을 한 동일한 양을 생산한다면 고로보다는 전기료 쪽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전기료가. 2021년부터 3차 계획에 들어서면 시장이 굉장히 좀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배출권 거래제 시장 자체가 이제 참여자 수도 시장에 참가자가 한 600개 정도 기업 정도 600여 개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매를 한다든가 혹은 그 배출권 시장에서 남은 걸 판매한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용이하지 않았다. 지난 6년간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권을 내다 판 기업이 거의 없대요. 보니까. 자기 어떤 앞으로 시장 상황을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불확실성도 높고 하니까 일단 가능하면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일단 남는 양은 가지고 있어서 이월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 일부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팔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좀 작고 물량도 많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가자 수도 적고 참가자 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플럭추에이션이 어떤 특정 기간에 딱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아주 경직적인 가격 변화를 보이는 거죠. 극단적인 가격 변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좀 시장 참여자 수를 좀 더 늘리고 또 그리고 어떤 배출권도 조금 더 많이 좀 지금은 배출권 그 시장 자체가 총 배출량의 한 73%쯤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조금 늘려가거든요. 그래서 배출권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우는 그런 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참여자도 지금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이 아니라 개인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금융권 다 넣어서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 같이 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아마 근데 일단 참가자 숫자가 좀 많아야지. 그렇죠. 유럽만 하더라도 보니까 참가자 숫자가 많으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정화된 시장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려 그러면 참가자가 일단 다수가 돼야지 뭐 몇 명의 참가자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국내 이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 철강업계 입장을 놓고 보면 사실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 철강 산업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지구상에 보면 그 유럽이 상대적으로 이제 환경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환경과 관련된 산업 소위 엔티 폴루션 인더스트리를 굉장히 성장시키는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상당히 선진국이긴 하는 미국이나 또 중국도 인근에 인접해 있는 중국도 보면 우리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런 뭐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 철강 하시는 분들이 우리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결국은 이게 한국 철강 산업의 후퇴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때 그러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업계 차원에서 불만이 많았고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파리 협정에 가입을 했었고 향후 2021년부터 파리 협정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이전부터 우리가 좀 준비한다는 기간 차원에서 2015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럽에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배출권을 좀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분명히 환경과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예. 그러한 시장을 선점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만은 있으나 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환경산업뿐만 아니라 철강산업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또 이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 유럽이 더 적극적인 반면에 유럽은 우리 혼자만 이렇게 할 수 없다. 결국은 이렇게 환경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뭔가 그 대가로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럽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뭐 탄소 국경이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탄소 국경세, 관세와 비슷한 어떤 제품이 어떤 나라로 수입될 때 그 국경에서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인 관세만 매기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그만큼 뭐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WTO 규정이나 이런 측면을 봐서라도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할 때 어떤 한 나라가 수입국이 관세를 정하면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차별 원칙인데요. 그런데 환경 관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 규제가 각 나라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기업들마다 환경 어떤 그 기술들이 다 다릅니다. 배출량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각 국가마다 관세를 차이나게 차별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차별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WTO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래서 그러한 무차별 원칙이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아마 환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다시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탄소 국경세가 지금은 어떻든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아서 좀 힘을 잃었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또 적극적으로 그 파리 협약에 참여하고 해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적으로 이런 그 탄소 국경세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이제 출범을 했지만 사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입을 안 하겠다, 그런데 철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힘을 많이 잃었었습니다. 다시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다시 재가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추진 동력을 상당히 크게 얻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기업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사실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단 배출권 거래제를 일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도입했었고, 그래서 아마 시장이 크게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활성화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이 동북아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거거든요. 유럽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중일 3국이 국제적인 3국 간의 어떤 배출권 거래제 통합 시장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그런 걸 추진하는 것도 아마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은가. 이런 환경 문제 뭐 한 나라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어떻든 사실은 이 환경 규제는 철강 산업으로 봐서는 참 중요한 현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경 규제가 세계 철강 산업의 구도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사실 저탄소 산업 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철강 산업의 위축을 의미합니다. 철강 산업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산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탄소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환경 보호와 어떤 철강 산업의 후퇴 속도라는 이 양자의 목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는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강 산업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는 소위 환경 정책을 우리가 수립하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많이 이렇게 표현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